경기 침체라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2023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아마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뭐 하나도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는 작년 4분기에 2.9% 연율로 그렇게 성장했는데요. 1분기까지는 아마 2% 안팎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마다 아마 2분기, 3분기에는요,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 성장을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증가했는데요. 뭐 실질 소득 지금 줄어들고 있죠.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너무 낮아요. 작년 보니까 연평균 3.3%인데요. 2000년 이후로 장기 평균이 한 6.7% 정도 되거든요. 반이죠. 그런데 이게 2005년에 2.9%였었어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많이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쓸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금리를 인상하면은 제가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가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2분기부터는 미국 소비도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도 2분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요.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런 전망들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는 작년에 미국 경제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중 미국 비중이 15%까지 올라갔는데, 뭐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은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벌써 1월부터 미국으로 수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주가가 그래도 견조하지만은 아마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3분기에 지금 미국 주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S&P 500 기준으로 가대평가됐거든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또 주식형 펀드 돈이 덜 들어오면서 아마 제가 상반기에는 주가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미국 때문에 약간의 그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주식이 지금보다는 좋을 것 같지만 하반기 때 또 미국 영향 또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을 좀, 물론 상반기 지나봐야지 알겠는데요. 뭐 상반기 못 오르고 뭐 여기서 더 떨어지면 하반기에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뭐 특히 올해 보면 4월, 5월이 아주 좋은 장이라고 생각해요. 4월, 5월이요? 그때 많이 올라버리고 하반기 들어가서는 특히 3분기에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정폭이 뭐 지난번처럼 2200m로 떨어지는 그런 조정은 아닐 텐데요. 한 뭐 2700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보고 있는데요. 5월 무렵에. 그리고 나서 뭐 한 5%, 10% 이 정도 조정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2700 정도 올라가서 5%, 10% 정도면 그래도 2500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지표 같은 걸 좀 보시면서 올 거다, 그래도 좀 피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관심 있게 보는 지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예측하는 주요 거시경제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 모델에 나온 수치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들,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지표가 장단기 금리차예요.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역전됐고요. 즉 10년이 2년보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되지 않나요? 장기 금리가 항상 거의 대부분 높지 않나요? 그렇죠. 비정상적이죠. 2년 국채 수익률이 10년보다 높다는 거는. 그런데 반드시 이거 10년이 2년보다 낮아질 때는 시차의 문제였지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걸 보는데요. 뭐 경기 선행지수가 2021년 6월에 꺾이고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죠. 근데 그게 뭐 조만간 저점을 칠 텐데요. 뭐 내년 이후로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뭐 선행지수가 이런 예고를 해주긴 할 텐데 어떻든 그동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고 그 다음에 선행지수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위기가 올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처럼 올지, 외환위기처럼 올지. 뭐 그 정도 깊은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네. 예, 그때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과 은행 처리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86년, 88년 우리가 3종을 겪으면서 미래가 워낙 좋으니까 좋게 보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행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주로 대기업이 부실해졌죠. 예, 그때 뭐 한보, 철강, 기아차, 대우, 일부 계열사들 얼마나 부실해졌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리면 은행까지 부실해지면서 뼈아픈 구조조정했죠. 예, 그 다음에 2008년은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위기가 왔는데 중국이 9 내지 10% 성장해버리거든요. 2009년, 2010년. 예, 그래서 중국 때문에 2008년 우리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2008년보다는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08년보다? 예. 네. 그때는 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이라는 수단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 우리 가계부채 놓고 기업부채 놓고 아직도 물가가 한국은행 목표치보다 높으니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쓸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도 지금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은 네. 부채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08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경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부채가 97년 외환위기 때 GDP 대비 107%였어요. 네. 예, 그런데 작년 2분기 통계가 115%였고요. 더 많네요? 예. 근데 가계부채가 97년 50%에서 작년 2분기 보니까 무려 105%까지 2배 이상을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아마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아주 안만한 회복이고요. 장기적으로 좀 저성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008년, 2020년 그때는 경제위기가 오고 그야말로 V자형 해버렸죠. 네. 예. 2020년 그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0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2021년에 6%나 성장해버려요. 예,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그 정도 깊은 침체는 안 오지만은 이제 정부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쓸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네. 가계 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소비 투자가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회복 속도도 좀 느리고 네. 좀 더 오랫동안 낮은 성장이 아마 불가피한 이런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거의 더불어가지고 예. 올해는 금리가 좀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데 초부터 다시 금리가 또 계속해서 오르더라고요. 혹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금리는 최근에 네.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잠깐 오르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금리는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에 4.6%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3.2% 떨어졌다가 3.4% 약간 올랐는데요. 예, 저는 이미 금리 하락 추세는 시작됐다. 그리고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이것도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남은 게 한국은행 기준금리인데요.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후행해요. 예, 그래서 2월에 이제 금통이라고 통화정책 방향회의 뭐 이런 결정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뭐 0.25%포인트 올리더라도 3.75%로 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거라는 겁니다.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네, 그리고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은행 예금 대출금리 떨어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멈추고 뭐 올 12월 가서는 뭐 연말 가서는 한번 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가서는? 예. 그럼 저 지금 미국 금리가 4.75고 네. 한국 금리 기준금리가 3.5인데 우리나라가 좀 기준금리가 낮은 편인데 따라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 차가 네. 뭐 나면은 돈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이야기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올 1월 들어서 우리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26% 가지고 있고요. 네. 미국계 자금이 4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채권은 아시아계 자금이 한 45%고요. 유럽계 자금이 35%. 아시아 유럽계 자금이 거의 75%. 그래요? 네. 미국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채권 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예, 채권 시장은 또 다른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들이 좀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는 결국 네.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시장에서 관찰한 건 다 명목금리거든요. 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네. 이렇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금리 우리가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실질금리 대용 변수로 실질 GDP 성장률 사용해요. 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든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낮아질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뭐 나중에 뭐 자산 가격도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금리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올 텐데요. 네. 뭐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경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금리 떨어진 것보다 경제 성장이 더 떨어져 버리면요. 집값 못 오릅니다.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돈을 빌리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걸로 투자도 하고 R&D도 하고 이런 게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유리하죠. 네. 예, 당장 금리가 떨어지면은 지금 우리 가계가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당장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들도 돈 빌려가지고 좀 투자할 수 있고 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죠. 하지만 경기 자체는 네. 이제 경기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바로 반전되지는 않는다라고 예,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지금 개인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리면? 우선 은행의 예금금리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네.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 네. 예, 그다음에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작년 9월, 10월에 은행에 예금하면은 네. 5% 뭐 그 정도 금리를 줬거든요. 5%, 네. 예, 근데 지금 은행에서 5% 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3%대 뭐 중반 후반이거든요. 네. 이것도 높아요. 우리 경제력 제가 비교해 보면은. 뭐 돈 있는 분들은 은행에다 그동안 5% 예금하면 괜찮을 텐데요. 뭐 금리가 떨어지면은 또 금리 소득이 예, 줄어들게 되죠. 근데 요새 이제 은행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예, 대기자금, 단기 부동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MMF. 이게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거의 30조 원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30조 원이요? 예. MMF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금융회사 맡기면 금융회사들이 아주 단기 금융 상품으로 운용해서 네. 예, 내주는 건데요. 그야말로 유동성이 높은 자금이에요. 네.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할 것인지 부동산 투자할 것인지 채권 투자할 것인지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면 우선은 돈을 어디다 맡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은행의 저축성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이나 요구 예금보다 금리가 좀 높아요. MMF가. 조금 더 높은 예. 거네.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일단 맡겨놓고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시장이 좋으면은 이 돈 빼가지고 주시장으로 가는 거고,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뭐 채권에서 투자해서 이익 날 수 있다면 채권을 하고, 네.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최근에 은행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일부가 저는 주시장으로 돌아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좀 높았던 상품들이 많았는데 왜 이게 갑자기 사라지는 걸까요?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채를 발행하는데요. 네. 그 은행 채권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니까 네. 대출 금리, 그 다음에 뭐 예금 금리 다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제일 먼저 선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준금리는 아직 안 내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금리도 좀 더 높아져 있는 게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상품이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준금리는 제일 후행하는 금리입니다. 제일 후행하는 금리. 예, 제가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 인과관계, 선행관계를 보면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하고, 예,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누가 원인이고 결과인가 보더라도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쳐요. 예, 그리고 기준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1년에 8번 있어요. 매달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추고, 시장금리가 오르면은 기준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시장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시장금리가 선행하기 때문에 또 좋은 상품들이 나오면 그것도 좀 빨리 선점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은행에서 다시는 제가 보기에는 5% 은행 예금 금리가
다시 그런 시대가 올지. 그 정도로 이번이 높은 유난히 거죠. 좋았던 예. 그런 금리를 가진 시장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도 좀 저축을 하셨을까요? 예, 뭐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은 은행에다 예금 안 하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주택 청약 예금 한 번 들어놓고요. 은행에다 네. 돈 맡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뭐 제 금융자산 한 10% 정도를 1년짜리 5%, 5년짜리 4.5%.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행 금리가 우리 경제력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뭐 저는 뭐 직설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면 제가 얼마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제 남은 생에 은행이 5% 금리를 줄 때가 있을 것인가. 4.5%, 5% 은행에 가입을 해놓고 해놨는데요. 그 은행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장신내 은행한테 5년짜리 4.5% 금리로 예금을 가입했는데 5년 지나면은 아마 금리가 1, 2%로 떨어질 텐데 당신들이 뭘로 운용해가지고 저한테 4.5%를 내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저는 5년 지나면요. 다시 은행 예금 금리 1 내지 2%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합당한 합리적인 금리는 어느 정도가 돼야지? 2% 정도 보고 있어요. 2% 정도인가요? 예, 우리나라 제가 잠재 성장률이 지금 추정해 보니까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 장기적으로 1% 고려하더라도 아마 2% 초중반이 적정금리인 것 같습니다. 2% 초중반. 예. 야, 그러면 지금 진짜 많이 올랐던 거고 지금 상태도 높은 편인 거네요. 그렇죠, 높죠. 예. 그래서 저 10년 국채금리 4.5에서 3.2%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것도 더 떨어지려. 이미 심장금리는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질 날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기준금리도 후행하니까 이제는 떨어질 거다. 시장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기준금리가 혹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2%까지 내년 연말 가면은 2%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오르는 것도 빨라지면 내리는 것 또한 빠른 거네요. 그 정도면. 예, 그만큼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예. 어려웠던 시기도 많았을 텐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되죠. 특히 그 주식 투자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예, 제가 코스피가 3,000이 넘었을 때 2,200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때는 우리 주가가 제가 거시경제 변수로 평가하는 예를 들어서 명목 GDP, M2, 일평균 수출 금액 이런 까지 주가를 평가하는데요. 이 30%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주가가 완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뭐 삼천 시대 정말 많은 분들이 동학 개미 운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이런 시기에 오히려 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가 확대되니까 주식을 더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특히 그 젊은 분일수록 멀리 내다보고요. 예, 아직도 우리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근데 상승 추세에서 제일 밑으로 벗어나는 게 주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 추세에 접어든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적정 주가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가 3,070이 나와요. 근데 제가 3,300 갔을 때 2,200 떨어진다.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 지금 2,500인데 3,000 이야기하면 또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추세선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주식도 그렇고 모든 자산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린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근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5년 후에 금리가 1 내지 2%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면요, 다시 저 주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저 금리가 1%라면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려면 72년이 걸려야 되고요. 네. 금리가 2%면은 36년이 걸려야 돼요. 이것보다 이른바 그 7이 법칙이라고 그러죠. 네. 네. 또다시 금리가 1 내지 2% 시대 머지않아 올 거라는 겁니다. 네. 결국 금리는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안 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이면 주식, 예. 코인이면 코인, 부동산이면 부동산, 바닥을 모르고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지금 코스피가 2,500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이제 기회인 건지 아니면 잠깐 반등을 한 눈속임인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상반기 특히 5월까지는 한 2,700도 넘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하반기 들어가서는 약간 그 조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 2,500이라는 거는 우리 장기적으로 적정수가에 대해서 한 20% 정도 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계속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3,000, 또 3,000을 넘는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ETF라든지 섹터를 선정해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요?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려면은 코덱스 200 같은. 코덱스 200이요? 네. ETF 하시는 게 좋죠. 네, 종목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데 네. 이럴 때 그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올해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맞아요. 전지계 쪽 많이 올랐죠. 예. 근데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추세예요. 성장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뭐 기후변화 문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를 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없애고 다 전기차로 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전기차로 전부 갈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도 내연기관 개발하는 연구소는 더 이상 안 한다는 겁니다. 뭐 저도 최근에 전기차로 구입했습니다만은 네. 전 세계가 전기차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2차 전지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급하게 반등해가지고 조정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상승 추세니까 네. 뭐 2차 전지에서 특히 그 소재를 공급하는 업종들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도 뭐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코덱스 200을 사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수익률을 조금 더 추가하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다면은 뭐 저는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거 이게 좀 꾸준히 사실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2014년 이후로 최저라고 들었거든요. 예. 좋지 않은 신호가 아닐까요?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에 4조 5천억 발표됐다가 나중에 4조 3천억으로 더 수정이 됐는데요. 네. 예, 근데 그날 삼성전자가 5만 2천 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6만 원 이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안 좋은 기사가 있고 뉴스가 있었는데 시장이랑 그리고 주식 가격이랑 반대로 가더라고요. 주식은 그만큼 선행해버리는 거죠. 예, 삼성전자 주가가 2021년 상반기에 9만 원 넘었었어요. 네. 예, 그때 심한전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런데 예, 그때 그 경기를 예고해주는 뭐 선행주 순환변동치 같은 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한참 후에 경기를 반영해버린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의 이익이 아니라 아마 올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보다 더 줄어들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 이익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써 2023년인데 예. 2024년 이익을 반영하는 거군요. 그래서 과연 내년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그래서 뭐 제가 삼성전자 이익은 추정할 수 없으니까 네. 애널리스트 자료를 다 보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정말 어렵게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 올해보다 이익이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네요. 예, 그거를 미리 시장이 미리서 반영하는 거죠, 주가가.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진짜 많을 텐데 그럼 과연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애들들 유학을 보냈다. 유학을 보냈다. 삼성전자로? 예, 예. 네. 예, 그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예,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다시 뭐 9만 전자 또 저 기다리면 10만 전자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진짜 10만 전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예,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시간의 예. 문제. 예, 그런데 뭐 제가 어제도 그 삼성전자 강의 갔습니다만 네. 요새 삼성전자 강의를 좀 자주 다니는데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한 분야는 투자를 더 늘리면요. 또 경기라는 게 회복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회복 사이클 때 엄청 잘 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더 잘 되도록 예, 예.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투자 계획 안 줄이고 뭐 계속 그 계획대로 하는 것 보고 네. 이번 사이클을 넘기면은 잘 넘기면은 다음 사이클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구나.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수익을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네, 저는 뭐 주식에서 연간으로 마이너스 된 적이 없습니다. 와. 네, 뭐 수익률 차이지만 작년에도 한 플러스 4% 정도 냈고요. 이게 주가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버스 ETF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통신주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는 제가 KT 사라고 안 하는데요. 네. 네, 작년에는 뭐 작년 초부터 계속 방송 나가지고 KT 같은 주식 사십시오. 배당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오히려 KT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받고. 네. 네. 배당도 받고 시대의 흐름을 알면요. 뭐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 이용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KT 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작년엔 KT가 왜 그렇게 좀 이야기하셨을까요? 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때는요. 네. KT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저 경제가 안 좋다고 지금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만 휴대폰 오히려 더 보실 거예요. 뭐 이상한 경제가 어렵고 왜 어려운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아마 더 볼 거예요. 네. 이거는 필수 소비자거든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짜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플러스 수익률을 가진 걸 보면 과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을 할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작년에는 저는 채권하고 뭐 인버스 ETF, 네. 그 다음에 KT 같은 주식 뭐 이런 게 샀고요.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했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잘하는 거, 반도체, 네. 2차 전지, 그 다음에 일부 엔터테인먼트 주식 이런 걸 지금 많이 사놓고 있어요. 네, 저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하죠. 네. 이렇게 많이 사놓으면서도 인버스는 일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아주 일부요. 그것보다 사는 것보다 혹시라도 제 전망이 틀려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 제가 지금 65세거든요.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투자라는 거는 위험, 리스크하고 리턴, 수익하고 적절한 조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저도 리스크 관리를 해왔지만 투자자들한테 리스크 관리 좀 하십시오. 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리스크 관리도 좋지만 올해는 수익률에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 비중 늘리시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해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버스 쪽을 그렇게 여기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인버스죠, 그냥. 아니면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 것보다 리스크 관리는 인버스가 혹시라도 전망이 틀려 반대로 가버리면은 그러네요. 인버스가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을 지금 100을 샀다면은 한 2, 30은 인버스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저는 올해 지금 주식 수익률이 오늘까지 보니까 5%밖에 안 돼요. 예, 저는 우리가 아까 코스피 명목 기대 수익률이 한 5%라고 그랬는데요. 네. 저는 지금 2달에 5% 벌었으니까 앞으로 올 연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 제가 목표 수익률 다 채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5%? 네, 5%. 네. 저는 5%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게 해마다 좀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 명목 성장률이 저는 3%라고 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한 2%포인트 더 올리면 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여기서 이제 올해 좋으면은 더 수익률 뭐 10% 낼 수고 15% 낼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일단 뭐 지금 2달 사이에 올해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은 다 채운 겁니다. 근데 올해는 기대 수익률 좀 높여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저평가형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 10%, 20% 높여도 돼요. 네. 그럼 교수님께서 사고 파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타이밍이라든지 기준. 저 나름대로는 비중 단기적으로 좀 올렸다 줄였다 인버스 가지고 좀 그걸 조절하는 거는요. 예,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하나 통계 기법인데 네. 주가의 그 장기 추세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네, 거기서 추세 2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줄이고 주가가 추세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은 주식 비중 올리고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 지수를 제가 적정 주가 지수를 만드는데 그것보다 2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좀 줄이고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늘리고 뭐 그런 네. 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그럼 그게 사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 이런 네. 게 되는. 그럼 그게 코스피로 보면 기준도 혹시 있을까요? 근데 올해는 지금 한 2,400 정도가 중심선이 나오거든요. 2,400 정도요? 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일평균 수출이 얼마 되느냐 주가에 따라 가지고 매월 추세선이 달라져요. 네. 근데 현재는 2,400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2,200 밑으로 뭐 상하 10%이 정도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여기서 10% 밑으로 벗어나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죠. 근데 10% 이제 뭐 5%, 10% 올라가면은 서서히 좀 인버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2,700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00 가버리면은 이제 한 10%, 15% 벗어나 버리거든요. 네. 이럴 때는 비중을 이제 강함이 줄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인버스 ETF 비중을 늘리게 되나요? 그렇죠. 주식을 좀 팔고요. 주식을 팔고. 네, 주식을 팔고. 네. 그럼 그럼 뭐 수익률은 낮을 수가 있지만 네. 마이너스는 안 나옵니다. 2,400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팔고 2,400 아래로 떨어지면 좀 사서 모으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가 좀 오랫동안 가져가게 되면 3,000도 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 상관없이 계속 갖고 있으면 그렇죠. 되는 게 계속 아닌가? 갖고 있으면 되죠.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저는 뭐 갖고 있을 종목, 안 가지고 있을 종목.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나 네. 예, 그다음에 반도체 이거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종목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의 종목도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 제가 저 올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로봇 관련주를 좀 사봤거든요. 로봇 관련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엄청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줄이죠, 그냥. 네. 로봇도 추세는 추세예요. 추세는 추세예요. 예. 지금 뭐 공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 별로 안 보여요. 맞아요. 로봇이 일하고요. 예, 제가 울산에 가보니까 조선경기는 수주 많이 받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사람 보안이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수천 명 수입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일을 갈수록 누가 해주겠어요? 결국 로봇이 해줄 수밖에 없죠. 네. 앞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로봇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대부분 로봇이 만들고 있는데요. 핵심 분야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핵심 분야마저도 로봇이 다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봇도 성장 산업인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너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주가 지수는 제가 2,400에서 크게 2로 10% 밑으로 10%도 갈 수가 있지만 2로 갈 확률이 올해는 더 2에 있을 확률이 좀 넘기는 높은데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주가 지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박스권에 있을 때는 테마주들이 급등했다 급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테마주는 추천을 하시나요? 하지 않으세요? 저는 안 해요. 네. 그렇죠.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로봇주는 제가 성장 산업이라고 봤고 네. 그래서 올 연초에 한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서 자료를 봤는데 로봇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로봇은 앞으로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야, 로봇주를 좀 사야 되겠다. 내가 로봇주를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지 종목 그다음에 그 업종에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관심이 딱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로봇 산업 집중 분석해 놓고 5개 종목을 추천해 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주식을 사가지고 뭐 엄청 오르더라고. 그래서 비중은 지금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도 조금은 남겨놨죠. 남겨놔야지 또 그걸 계속 공부할 수가 있고. 역시. 이제 주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100만 원 정도는 이제 가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좀 어떤 포트폴리오로 주식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20, 30대라면 80% 정도를 주식 투자 매월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와. 네. 100만 원 이제 보셨으면 80%. 예, 80%. 네. 네, 그리고 20만 원이면은 뭐 은행 예금 두시든지 아니면 채권 투자 하셔도 되는데요. 네. 뭐 저는 이런 시기에는 뭐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주식을 투자 많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예, 젊은 사람분일수록 멀리 내다보고요. 예, 80% 정도는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주가가 싸졌고, 네. 예, 아직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가가 일본식처럼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에 빠지진 않거든요. 일본 니케이 225,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니케이 225죠. 그건 명목 GDP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명목 GDP가 95년 수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95년이랑 비슷해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28년, 29년, 네. 뭐 성장 하나도 못했다는 겁니다. 주가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는 아직은 안 빠졌고요. 네. 네, 저는 뭐 최소한 5년 정도는 우리 명목 GDP가 한 3%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직은 우리가 일본 디플레 아니다. 그러면 주가는 것은 명목 GDP보다도 성장률이 1 내지 2%포인트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5% 정도는 매년 코스피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목 잘 고르면은, 뭐 아까 2차 전지 같은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더 많이 오르죠. 예. 혹시 40대, 50대는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40대까지도 아까 한 달에 100만 원 생기면은, 네. 뭐 40대까지는 한 60%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까지도 많네요. 네. 네. 뭐 50대, 60대는 주식 비중을 좀 더 줄여야 되죠. 예를 들어 한 60%라면 이제는 40% 정도. 예, 40% 정도. 예, 예. 근데 이것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싸졌을 때. 네. 예, 물론 개인들이 주식시장에도 돈 못 벌었거든요. 사실 제 뭐 후배들도 증권사 지점장들 많은데 이 친구들 만나보면은 올해 개인들 돈 못 벌었고 굉장히 당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가 떨어진 것만 봐가지고 요새 비관론자들, 어떤 사람들은 뭐 코스피가 1800 간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7000 간다. 뭐 이렇게 비관론적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비관론적 주장들이 귀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는 전망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요, 올해 주식 못 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2200에서 최근에 250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네. 왜 이렇게 오르지? 그러니까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몇 정도까지, 몇 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저는 뭐 2700에서 네. 2800 사이까지는 상반기 내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주가 지수 자체를 뭐 그렇게 전망하기는 힘들지만은.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한 분들이 2200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주식 못 사고 쳐다보고만 있었죠. 네, 그래서 다시 떨어지길 기다리는데요. 물론 조정은 올 겁니다. 네. 네, 조정은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2200 밑으로 다시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진짜 주식 어플을 삭제를 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은 잊어야 돼요. 작년은 지나치게 주가 저평가되니까 작년을 생각하면은 네. 올해 주식 못 합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제 많이 샀던 주식이 네이버, 카카오 예. 주식도 있을 건데 예. 이건 또 어떻게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저도 네이버, 카카오 작년 뭐 10월부터 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저도 사놓고 그때 뭐 제가 샀다고 한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30% 이상 올랐는데요. 와. 뭐 30% 이상 오르니까 일부 비중은 좀 줄였는데 아직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줄였네요. 예. 네. 뭐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산 거는 추세라고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레포트사회로 변하고 있다. 근데 트랜스포트사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해가지고 그냥 가서 얼굴 맞대고 일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은 일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대면으로 모든 게 다 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로 사회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붕괴된 거죠. 예, 붕괴되고 이제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올해는 그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만 좀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올해는 저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뭐 1, 2월 달에 외국인 주식 많이 사고 있죠. 오, 네, 진짜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왜 사느냐? 한국 주가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자금 흐름 보면요, 이 주식 투자 자금이라는 게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어디가 주식이 잘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작년 11월 이후로 보니까 미국으로는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일부가 유럽으로 들어오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 중국, 한국, 대만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돈들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니까 외국인들도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올 이거 1, 2월 달에도 개인은 전체적으로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해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죠. 외국인들이 조그만 종목 사겠어요? 큰 거 사죠. 네, 큰 거 좀 사죠. 안전한 종목들을 살 수 있는 한국을 거죠. 대표하는 종목들이죠. 네. 그리고 제가 뭐 삼성전자, 2차 전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만들죠. 중국보다 잘 만들죠. 뭐 D램은 우리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차 전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SK 뭐 이런 회사들 세계에서 2차 전지 제일 잘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 PD님 같은 젊은 분들 BTS 좋아할 텐데. 네, BTS,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우리나라가 요새 보니까 미국보다도 잘 만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주식도 사고 있어요. 사놨어요. 그런 주식까지. 네. 그 세 가지. 우리가 미국보다도 잘한 거. 반도체, 2차 전지, BTS 같은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그럼 그게 혹시 엔터주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부 엔터주죠. BTS 지금 구성원 한 사람이 군대가 있죠. 네. 옛날보다 군 복무 기간이 짧아졌어요. 그거 아마 요새는 2년도 안 될걸요? 맞습니다. 뭐, 작년 말에 갔나요? 좀 지나면은 그 친구들 다 나와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월 지나면 또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할 거예요.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지분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예. SM 그게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하이브라는 회사가 그쪽으로 플랫폼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제가 개별 기업 어떻게 해서 인수했는가 그 과정은 잘 모르는데요.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 쪽에서는 그쪽을 범위를 더 넓히면서 저는 성장할 기회를 마련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세 가지 영역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 쪽, 그리고 엔터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는 팁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 예. 그래서 아까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시대의 흐름이죠. 그렇죠. 시대가 지구를 살리자, 전기차로 가자, 전 세계가 그리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주식을 저도 사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새 많이 올랐다고 해도 비중 전혀 안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떨어질 거예요. 네. 예. 여기서 만약 더 떨어지면 저는 더 늘릴 겁니다. 교수님한테는 이제 이게 충분히 더 성장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대한 흐름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은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인문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부 그 유튜버들 보면요,
그런 시대 흐름을 잘 지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은 그런 분들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제가 굉장히 저 시대 흐름을 잘 보시는 분, 뭐 최초로 10조 이상 펀드를 운영했다가 자산운용사 대표도 하고, 그동안 한 5, 6년 야인 생활을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네. 당신만 돈 벌지 말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런 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이게 시대 흐름을 아주 잘 지적해 줍니다. 누군지 한번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전 미래어셋 펀드 매니저였고요. 대신 자산운용 대표했던 서재영 씨예요. 예. 뭐 저도 같이 그분하고 회사도 했고 오랫동안 20년 넘게 그분을 지켜보지만요. 이 시대 흐름을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런 통찰력이 딱 있나 예,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최근에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보면은 아주 통찰력 높은 분이니까 뭐 자기가 공부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만은 우선 그런 분들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궁금하면은 그 분야에서 자기가 조금 더 공부하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장에 계셨을까요? 예, 제가 정말 증권 시장이 좋을 때 증권회사 들어갔어요. 88년 12월에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그때 뭐 증권주들이 연일 상한가 치던 해였었어요. 근데 제가 대신증권에 들어갔었는데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 1등 신랑감이다. 그렇게 월급도 그 당시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근데 88년 딱 정점에 들어갔어요. 89년 4월 7일 되니까 주가가 1007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떨어졌었어요. 네. 예,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겪었죠. 예, 그 다음에 2000년 예, 미국에서 IT 거품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 겪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9.11 테러 겪었고, 그 다음에 2008년 예,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 왔다가 꺼지는 모습 봤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오래 봤죠. 예, 그런데 이런 사이클을 보면서 깨달은 건 한 가지 있죠. 위기가 오면은 부자 될 기회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래서 주변에도 그런 사이클을, 그런 얘기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위기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020년처럼 그런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 정도 위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좀 주가가 저평가됐으니까 불을 늘릴 기회라는 거죠.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 뭐 현금이 많지가 않죠. 맞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그 부자들은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으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뭐 1800 간다, 1600 간다, 나스닥 7000 간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못 사거든요. 부자들은 이런 시점에서 용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레버리지 같은 거 일으키죠. 그리고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하고 용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범한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걸 좀 해야지 그런 기회를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저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죠. 일단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누가 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니까. 그리고 좀 멀리 내다보았으면 젊은 분들이 이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가가 좀 오르는 시기였는데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20, 30대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20, 30대들이 신용이라는 걸 많이 쓰더라고. 신용이라는 게 뭐 증권에서 돈 빌려가지고 주식 사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원금이 적으니까 이 돈을 빨리 불려야 되겠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용 이자가 5%, 9%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장기로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종목이 맞으면은 수익률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그 종목이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돈 다 잃죠.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적은 금액이라도 꼭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젊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길래
그 계란을 메추리알로 바꾸세요. 더 작은 걸로 바꿔서. 그래서 분산 투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멀리 내다보고 공부하면서 분산 투자하는 게 젊은 분들한테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어야지 돈을 굴리지. 신용 쓰고 그 다음에 일부 종목에 집중 투자해도 돈을 잃어버리면 투자할 돈이 없어지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저는 채권 투자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채권 투자도. 네. 채권 투자하면은 최소한 국채 같은 거 사면은 원금은 남아 있거든요. 네, 남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돈을 불려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열심히 모으고 그 돈을 조금씩 불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야지 리스크를 좀 최소 줄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교수님 신간이 나왔습니다. 빅웨이브라는 책이 나왔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작년에 전 세계가 상고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 상고라는 거 고물가, 물가가 높으니까 중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됐죠. 그런데 상고 요새는 이야기 나오지도 않거든요.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지고 있죠. 금리 낮아지고 있죠. 특히 달러같이 많이 떨어졌죠. 이게 상고에서 올해는 경기 침체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런데 현재의 경기만 보지 말고 미래의 경기를 보면서 대응하자. 그러면 어떤 경제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래서 기본 경제 지표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그 부자들, 기업체 CEO들 만나보면 이분들 공통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거시경제 흐름을 알자는 겁니다.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요. 우리가 이제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9만 원 갈 때 10만 전자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해 6월부터 선행지수가 꺾이고 있었어요. 선행지수 꺾이고 경기가 나빠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가. 뭐 단기 사이클, 장기 사이클은 뭐 세계 경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는 입장에서 책을 냈었습니다. 이제 요즘엔 집값 반토막이 나는 곳도 있고 미분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도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2023년 집값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하락 국면 초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네. 그래서 전 세계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다 붕괴됐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 집값 보면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지금 한 7개월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은 뭐 7개월 떨어지고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은 그만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은 한 번 떨어지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경기, 특히 집값은 하락 국면 초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하락 초기라면 언제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금리, 그 다음에 대출 금액, 더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우리가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뭐 과거 평균 뭐 12번 순환해서 평균 19개월 하락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서야 뭐 동행지수 순환 변동가 정점 치고 뭐 3, 4개월밖에 안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1년 반은 물론 집값이 약간 선행하지만은 1년 반 정도는 하락 국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떨어지는 속도는 평균적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오르는 것도 가팔랐으니까.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은 이 정상에서 가파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올 때는 그만큼 가파르죠. 그리고 가파르기 전까지는 안만하게 올라갔는데 어디 정상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또 절벽 같은 게 나오고 그 밑으로는 서서히 떨어지죠. 지금 가파르게 오른 국면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근데 앞으로는 좀 서서히 떨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도 벌써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정도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간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더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몇 년도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일부 아파트는 뭐 3, 40% 떨어졌다는데요.
뭐 그것들은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지수로 평가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아파트 가격 지수를 한국부동산은 KB국민은행 뭐 두 군데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저는 KB국민은행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KB국민은행이 86년부터 아파트 가격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로 해보면은 물가, 소득, 그 다음에 렌트, 월세 지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전국 아파트 경우가 올 1월 기준으로 봐도요. 한 20%, 서울 같은 경우는 30% 아직도 지수가 가대평가돼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원희룡 국토장관이 얼마 전에 한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 집값이 30-40% 떨어져야 된다.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 기준은 소득 대비 집값이죠.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뭐 서울 같은 경우 중간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말에 19배였어요. 19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서울 중간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19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지 중간에 집을 하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작년 9월에 17.7배로 떨어졌는데요. 장기 평균이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거기 갈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분모에 있는 소득이 늘어나든지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소득 늘어나는 속도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빠르진 않을 거예요.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직도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좀 어떨까요? 지방에 따라서 또 다른데 갈수록 또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물론 지방에 따라서 지방에도 그 핵심도 있을 수가 있고 주변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지방은 뭐 서울보다는 또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기고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는데 자기만 거기 가서 살고 주중에는 또 서울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균형 발전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울산 조선업 경기 아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거리는 많은데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우선 지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 일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평택으로 간대요. 평택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일이 조선업 울산 일보다 조금 덜 힘들고 월급도 좀 더 많이 주고 서울에 더 근접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교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미분양이 나올 때 슬슬 저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개인들이 저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미분양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분양. 근데 미분양이 뭐 작년 12월 말에 우리 전체가 한 6만 8천 가구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 16만 6천 가구까지 갔었어요. 16만이요? 저는 이번에서도 10만 가구 넘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인 미분양을 보는 거죠? 근데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미분양이 제일 많은 데가 대구 같은데요. 대구 같은데 지난달 보니까 13,000가구가 넘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한 도시에서 13,000가구라면. 진짜 많은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대구에서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서울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0만 가구 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규제를 전부 완화해야 되죠. 아마 규제 많이 완화할 거예요. 지금 규제 중 남은 게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 덜 떨어졌죠. 근데 이것도 저는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결국은 뒤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DSR이라고 40%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야지 집값이 바닥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정부가 그런 규제까지 남겨놓은 거 보니까 저는 뭐
더 떨어질 여지가 아직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반등은 거의 없고 하락률만 좀 줄어들고 그렇죠. 하락률은 줄어들었죠. 예, 예. 그리고 거래량은 진짜 바닥이었는데 바닥에서부터는 좀 반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심리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조금 심리가 규제 하나 때문에 뭐 실수요자들은 뭐 집이라는 게 저는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지금 바닥은 아니다. 네. 예, 지금 하락률은 떨어지면 아까 제가 높은 산 가파르게 올라갔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국면이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안만하게 떨어지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게 최소한 1년 반은 갈 거라는 겁니다. 완만하게 1년 반 최소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집값이 작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뭐 한 2029년, 30년 정도 가면은 그럴 생각,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집값이 그동안 뭐 가계부채가 넘다, 저 같은 베이비 운세가 은퇴한다,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된다, 그게 집값 하락요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 소득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가구 수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지금 1% 진입하는 과정이고요. 저는 2030년 되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현재 2% 안팎인데 1% 정도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가구 수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가구 수가 서울의 경우 2029년 30년이 정점이거든요. 집값을 떠받쳤던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가구 수마저 2030년 가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는데 집이라는 거는 한 번 사면은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990년대 집값이 80년대 후반 90년까지 급등했죠.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90년에서 92년까지 집값이 급락하면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큰 인식의 전환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저는 2029년, 2030년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점이 아닌가. 근데 그 시점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처럼 집값이 모두가 다 오르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이 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건, 부동산인 건 첫째, 둘째, 셋째, 로케이션. 입지다, 입지. 입지다 그러는데, 뭐 입지가 좋은 거는 차별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우리도 소비재로 가는 대전환의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폐교를 하는 학교가 생겼다고 할 정도거든요. 예, 그렇죠. 인구 감소는 계속해서 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서서히 좀 소멸 단계에 있는 걸까요? 예, 뭐 일부 지방에 가면 학교 빈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 문제 심각한 거예요. 학교 출산율이 0.7, 0.8. 그러니까 임신 가능한 여자분들이 지금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죠. 인구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15세, 64세 노동 가능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뭐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폐쇄되는 학교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그 주택에 대한 생각들이 서서히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그러니까 사는 집은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개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도움되는 방법일까요? 뭐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지금도 주변 시세보다 싼 금매물 같은 거는 계속 나오거든요. 뭐 금매물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경매도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집을 지금 사는 시기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주택자 집 팔 필요 없죠. 그냥 집은 아까 제가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 곳으로 집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주택자가 돈 벌기 위해서 2주택, 3주택 지금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부동산으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집을 그렇게 추가적으로 사는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좀 규제가 완화되는 DSR이라든지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이 규제가 해제가 된다든지 이런 시점,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좀 많아지는 시점, 10만 가구도 네, 10만 가구를 넘어가는 시점, 이런 시점에 오히려 집을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기가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모르죠. 그때까지는 열심히 좀 그래서 공부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실 분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을 미리서 선정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취해야 되죠.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아까 그 차별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부동산도 갈수록 차별화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으로 계속 접근해 갈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핵심은 돈이 너무 비싸죠, 지금도. 네. 차별화는 갈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교수님께 생각하실 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수도권 지역에서도 좀 차별화되지 못한다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죠. 주변 지역은 계속 좀 올라가기가 힘들죠.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 차이입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핵심 지역보다는 늘 주변 환경, 공기가 좋은 걸 찾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별로 안 오르죠. 근데 전혀 그냥 집값 안 올렸다고 저희 부부는 불만 없습니다. 주식으로. 주식에도 운영할 수 있고요. 네. 그 주변에서 조금 더 좋은 공기 마시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생각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일에는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주말 되면 이제 외곽으로 좀 나가시는 건가요? 우리가 또 핵심으로 오는 거는 자녀들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생각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들놈 자랑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공부 아주 잘했어요. 제가 주변에서 살았지만은. 네네. 핵심 지역에서 안 살았어요, 저. 네. 그거는 생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거는 떨어지는데 오르든지 사는 곳이니까 그냥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가게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6%나 되거든요. 76%.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요새 락간론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견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니까 아직도 부동산 사이클은 하락 국면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